한강 위에 멀쩡히 서 있던 다리가 출근길 한복판에서 두 동강이 나버렸는데 차량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이 끔찍한 참사의 배후에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 8대 불가사의를 만들었다며 온 나라의 찬사를 받던 바로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재계 서열 10위권의 계열사만 22개, 직원 수만 명을 거느리던 거대 제국이 다리 하나의 붕괴로 시작된 도미노에 휩쓸려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제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가 다리 붕괴 그 자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빚으로 빚을 막아온 자본의 폭탄 돌리기였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건설 신화의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었다가 가장 처참한 몰락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린 동아그룹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그들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 했던 숫자의 모순을 중심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아그룹의 뿌리를 추적하려면 해방 직후인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충청남도의 작은 토건 회사로 출발한 이 기업을 창업주 최준문 회장이 정부 발주공사를 족족 따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아그룹을 단순한 건설사에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괴물로 탈바꿈시킨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1968년에 국가의 물류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알짜 공기업 대한통운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거거든요. 건설사가 전국의 땅을 파헤치며 건물을 올리고 물류사가 그 자재를 실어 나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면서 동아그룹은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돈이 그룹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바깥으로 새어나갈 틈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훗날 벌어질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진 첫 번째 순간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전혀 몰랐죠. 창업주의 뒤를 이어 경영의 전면에 나선 이세 최원석 회장은 아버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승부사였는데, 이 사람이 특히 주목한 곳이 오일 쇼크로 오일 달러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던 1970년대 중동이었습니다. 남들이 전부 위험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최원석 회장은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통신 인프라 공사를 따내면서 중동 건설붐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83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 프로젝트라 불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까지 수주하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하 깊숙이 잠들어 있는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들까지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카다피의 광기 어린 야심과 최원석 회장의 무모한 돌격 정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는데, 당시 어떤 기술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이 돌아올 정도였거든요. 지름 4m에 무게 70톤이 넘는 초대형 콘크리트 송수관을 섭씨 50도에서 60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매설하는 이 미친 공사에 수만 명의 인부가 지옥 같은 모래 폭풍 속에서 갈려나가며 투입되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 공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부르며 연일 최원석 회장을 사막의 기적을 일군 영웅으로 띄워댔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국위 선양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온 국민이 동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신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소름 끼치는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리비아 공사 하나로 벌어들인 돈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십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는데도 정작 동아그룹의 금고를 열어보면 텅텅 비어 있었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건지 추적해보면 건설업이라는 사업 구조 자체에 답이 숨어 있었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동아그룹의 몰락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먼저 거액을 빌려 자재비와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대금을 받아갚는 구조인데, 리비아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초대형 해외 공사는 현지 정세 불안이나 대금 지급, 지연 같은 리스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서 공사 기간이 조금만 늘어져도 회사의 자금줄이 단번에 말라붙어버리는 위험천만한 줄타기였죠.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이 치명적인 현금 흐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원가를 줄이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쪽을 택했겠지만 최원석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더 끌어다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한국형 재벌의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동아그룹이 금융업에 뛰어든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계산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동아생명이나 동아증권 같은 금융계열사를 만든 목적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건설 사업에서 펑펑 터지는 자금 구멍을 일반 고객들의 보험료와 예금으로 손쉽게 메꾸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국민들이 꼬박꼬박 넣은 피 같은 돈이 그룹에 밑빠진 독을 채우는 물로 빨려 들어간 셈이고, 그렇게 금융계열사까지 사실상 개인 사금고처럼 부려먹으면서 끌어모은 돈으로 또다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며 덩치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수익을 내서 빚을 갚는 정상적인 경영이 아니라 새 빚으로 헌 빚을 덮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폭탄에 불과했고, 도화선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와중에도 최원석 회장과 오너 일가는 화려한 사옥을 새로 짓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회사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신들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쇼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인데, 겉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몸은 빚이라는 종양의 속속들이 파먹히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권력과의 유착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핵심 인사들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건네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특혜를 누리려 했던 정황이 훗날 줄줄이 드러나게 되는데, 회사를 살려야 할 소중한 자금이 권력자들의 검은 주머니 속으로 줄줄 새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 동아그룹의 실제 재무 상태는 이미 부채 비율이 수백 %를 훌쩍 넘어가며 안에서부터 완전히 골마 터지고 있었지만, 대중과 언론에게는 중동 신화의 영웅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글로벌 그룹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화려한 표면 아래 거대한 부채의 늪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은 당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사건이 터지는데, 서울 성수대교가 출근 시간 한복판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다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장본인이 바로 동아건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핵심 연결 부위의 심각한 용접 불량과 날림 공사 그리고 완공 후 유지 보수의 총체적 방치까지 처참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사하라 사막에 인공강을 만들 정도의 세계적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기업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죠. 자기 나라 수도 한가운데에 놓인 다리 하나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민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분노한 여론 앞에서 정부도 더 이상 동아그룹을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동아그룹과 맺었던 광급 공사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기 시작했으며, 일반 소비자들까지 동아가 지은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불매운동에 나서면서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권력의 비유 아래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으로 전락해버린 건데, 최원석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사죄를 털어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신뢰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건설사에게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깨진다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신규 수주가 뚝 끊기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이미 동아그룹의 재무 상태를 의심하고 있던 금융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빚으로 빚을 막으며 간신히 돌아가던 톱니바퀴가 서서히 멈춰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때 1997년 외환위기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쓰나미가 덮쳐오면서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멀쩡한 우량기업의 대출금까지 가차없이 회수하던 살벌한 시기가 열렸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상을 초월하고 성수대교 낙인까지 찍힌 동아그룹의 손을 내밀어줄 은행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동아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꼬리를 자르는 대상으로 찍어버린 거죠. 만기가 돌아온 어음의 연장이 일제히 거부되자 수십 년간 빚이라는 마약에 취해 덩치를 불려왔던 동아그룹은 단 며칠 만에 수천억 원의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하는 참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서 시중금리가 20%에서 30%까지 폭등하면서 수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던 동아그룹은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완전한 파산 상태에 빠져버렸거든요. 1998년 결국 채권단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이라는 치욕적인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수십 년간 그룹의 든든한 밥줄이었던 대한통운부터 사업과 회장의 개인 자산까지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처분하는 처절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까마득히 지나버린 뒤였고 속까지 완전히 골마버린 부실 덩어리를 자산 매각 몇 건으로 살려내기에는 빚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기에 결국 그룹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최원석 회장마저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됩니다. 동아그룹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사금고처럼 이용당했던 동아생명은 수많은 고객의 보험금을 위태롭게 만든 채 다른 금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그룹 최고의 알짜 자산이었던 대한통운도 기나긴 법정관리 끝에 경쟁그룹의 손에 넘어가면서 무리한 탐욕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그룹의 심장마저 남의 손에 내어준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한때 계열사 22개의 직원 수만 명을 거느리며 재계 10위권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 부채 비율이 수천 %까지 치솟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긴 채 2000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수조 원의 빚잔치를 벌인 오너 일가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수만 명의 평범한 직원들과 대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줄줄이 도산한 영세 하청업체 사장님들이었고 자본의 오만이 부른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떨어지거든요. 더 분노스러운 건 그룹 전체가 풍비박산나고 수만 명이 피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정작 이 사태를 만든 오너 일가는 교묘하게 빼돌리는 이익, 재산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인데 시스템의 모순을 끝까지 악용한 가장 역겨운 결말이었죠. 동아그룹의 몰락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무너진 기업의 슬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통제 없는 부채와 썩어 빠진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기형적인 민낯가 자체였고 해외에서 번 돈으로 기술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 대신 은행 돈을 끌어다 덩치만 불리고 권력에 기생하며 특혜를 탐한 오만한 자본의 논리가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화려한 매출 숫자에 눈이 멀어 그 안에서 조용히 골마가던 부채의 악취를 제때 맞지 못한 혹독한 대가를 온 사회가 함께 치렀고 이 뼈아픈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대 기업이 발표하는 장밋빛 실적과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에 어떤 빚의 굴레가 숨어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동아그룹과 똑같은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데 투명하지 않은 돈의 흐름과 무리한 빚의 축적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